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부장, 또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가동되면서 급락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하락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양 매도가 나왔던 가운데 그래도 개별 종목단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HD 현대중공업, 두 번째는 영원무역입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외국인이 이틀 연속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세장에서도 좀 선방하면서 오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을 샀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잠수함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의원 감기 걸리셨나요? 추워서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다는 그런, 오늘 사실 장도 너무 안 좋아서 다들 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라도 좀 화이팅을 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HD현대중공업이 좀 수급본부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시장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사실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좀 특별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성우 의원부터 잠수함 키워드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그 조선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참 몇 년치의 일감이 그러니까 수주를 일단 어떤 좀 호황 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HD현대중공업도 거의 30개월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일감은 지금 확보해 놨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상선, 해양, 엔진, 여러 다른 조선 업종 그 안에서도 상품 중에서도 이 라인업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상선 중에서도 이제 일반 가스선에서는 다른 조선 기업들 비교하면은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HD 현대중공업이 어떤 조선 섹터 안에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가지만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다변화에 대한 가장 열려져 있는 육각형 같은 그 기업이 바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정적인 실적에 의한 주가의 그 계단식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이 주가는 항상 목마르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든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이 잠수함 쪽에서의 이 최근에 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다고 본다면 저는 2028년 이후에 이 잠수함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조선 기업들도 있고 하나오션도 이런 잠수함 쪽에서의 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HD 현대중공업처럼 이 프로젝트나 이 상선 또 이제 생산 능력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 오가는 내용 특히 이제 핵잠수함 좀 원자력 잠수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SMR 같은 이런 원자력에 대한 상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업종 안에서도 방산, 원전 또 이제 조선 이 세 개를 함축적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에서 예상 규모가 그전에 마스가 프로젝트보다 헐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다른 조선
기업들 대비해서도 먼저 좀 외국인들의 눈에는 좀 좋게 보이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육각형 미남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신 게 좀 오히려 딱 HD 현대중공업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이지 않나 좀 싶은데요. 이제는 좀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아까 팩트시트 이후로 HD 현대중공업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잠수함 얘기 나오면 하나오션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좀 주춤하고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쏠린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뭐 이번에 해군 이제 참모총장 미국에서 이 커틀 총장이 이 HD 현대를 방문을 해서 이지스함 두 척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경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조 능력에서 본다면은 HD 현대중공업도 굉장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HD 한국조선 해양하고요, HD 현대중공업하고 미국의 이제 하나오션처럼 필리조선소와 같은 또 인수를 또 우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주가의 반등을 조금 야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HD현대중공업도 지금 미국 군함 건조업체죠. 헌팅턴 이 인걸스하고 지금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그 전에도 알고 있듯이 지금으로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기존의 하나오션에 굉장히 많이 쏠린 수급들이 아마도 HD현대중공업으로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12월 1일 날 또 HD현대미포하고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되면 사실 기존의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관련된 이제 핵잠수함과 관련된 이 모멘텀, 그리고 HD현대미포가 갖고 있는 도크의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HD현대중공업이 도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뭐 만약에 제조업체면은 내륙 지방에 공장을 지어서 그런 도크와 관련된 제조 시설을 신설을 하겠지만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도크가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필요한 제한적이네요. 상황이라서 네. 사실 해외 이제 이 조선소 인수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필리핀하고 인도 이 조선소를 이제 그동안에 좀 파산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신설하는 그런 도크를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의 올해 이제 밸류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봐도 약 50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 사실 밸류가 좀 높습니다. 동종 이 PR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는 평균 조선 업종이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펄을 좀 많이 받는 이유가 네. 성장 동력이 좀 확실하다? 그런 이유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5년 이제 4분기가 되게 중요한데 3분기도 워낙 실적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동기 한 170% 증가를 했고,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도 22년 수주분 한 30%, 2023년 수주분이 한 66%로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 선종 믹스로 봤을 때 가스선이 3분기에 한 80% 이제 육박을 했는데 4분기에는 한 85%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가스선 하면 우리가 뭐 LPG, LNG선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올해 연말에 있을 미국의 연말 LNG 프로젝트에서 또 선두권을 차지할 가능성들이 아마 주가에도 좀 반영이 돼서 전고점까지 단기간에 좀 끌어당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크를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생산 거점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점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근데 궁금한 게 아까 12월 1일에 합병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합병 이후의 시나리오가 좀 궁금한데 주가는 선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합병 전에 주가가 좀 뭐 지지부진했다면 반영을 합병 이후에 할 것이지만 이미 좀 움직였거든요. 네. 61선 터치되고 나서 이제 50만 원대 근처에서 60만 원대까지 아마 그래도 스물스물 2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합병 이후에 또 실적에 대한 시너지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나온다면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공략할 만한 가격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병 이후에 시너지까지 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이성욱 요원의 좀 기술적인 전략도 좀 궁금해요. 합병
합병이라는 시나리오가 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획에 가지고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좀 합병에 대한 그 말씀하셨듯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상황이 크고, 근데 합병했을 때의 이 HD 현대라는 이 구조적인 사업 자체가 많이 좀 바뀔 가능성이 커요. 자, HD 현대미포가 약간 좀 중형성 중심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대형선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오션보다도 좀 HD 현대중공업이 이 미국과 또 이제 캐나다 쪽에서의 이 잠수함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좀 HD 현대중공업 쪽에서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합병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HD 현대 이 회장도 그 자신감 있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하나오션 쪽의 수급이 옛날에는 뭐 MRO나 미국의 함선 얘기 나왔을 때는 뭐 1순위가 좀 하나오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HD 현대 그룹 쪽으로 바뀌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시나리오 예상이긴 하지만은 건조에 대한 부분은 뭐 만약에 이 핵 잠수함이나 이게 그 수주를 받았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비나 이 플랫폼 쪽을 이제 하나오션 쪽이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긴 한데, 물론 다 가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전에 이 미국 쪽에서 MRO 사업 나왔을 때 수급이 하나오션으로 쏠렸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좀 관련 기업으로 봐서는 수급적이면 오늘도 그렇고 좀 1순위로 봐도 이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조금 더 전고점 이후까지도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계속 가지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과거에는 하나오션에 좀 몰려 있었다면 이제는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합병 이후까지도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좋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수급 부문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업무역이었죠. 최근 좀 영업무역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약세적에서 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영업무역에 대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지금 우려감을 극복하는 과정이 주가에 좀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MZ들의 패딩 1순위가 아직도 노스페이스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추워져서인지 벌써 패딩 많이 좀 입으시더라고요. MZ 패딩 효과 또 영업무역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해주시죠. 네네. 네. 제가 주말에 이제 패딩을 하나 구입하려고 노스페이스를 잠깐 들렸는데 다른 점포는 굉장히 한산했는데요. 노스페이스는 젊은이들이 정말 줄지어서 계산 매대에서 또 패딩을 구입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저는 이제 구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비싸요? 네. 비쌉니다. 보통 한 40만 원대에서 많게는 60만 원대까지.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된 가격대 이상, 정말 이 노스페이스 패딩이 그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인기가 많구나, 그런 것을 실감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영업무역이 사실 노스페이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룰루레몬도 있고 아크테릭스 있고 지금 파타고니아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브랜드 다 있네요. 그렇죠. MZ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다 총집합해 놓은 이 ODM 업체로서의 영업무역이 그동안 좀 빛을 못 발했던 이유가 관세 때문이죠. 사실 근데 이 관세를 등에 업고 이 정도, 이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했거든요. 저는 대단한 수준인데 무려 그것이 3분기에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4분기는 어느 정도 대단할지. 그리고 밸류를 봤더니 내년 실적 기준입니다. 퍼가 6배 아직도 미만으로 시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의류주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성수기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패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영업무역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단기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부담스럽게, 왜냐하면 이격이 워낙
세게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격을 조금 좁힐 때쯤에는 사실은 영업무역도 우리의 그 쇼핑 바구니에 주식 쇼핑 바구니에 하나의 한 켠에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될 만한 종목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노스페이스 패딩 중에 이 벤투스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제 좀 경량 패딩이거든요. 지금 경량이 유행이에요. 네, 경량 유행인가요? 아, 저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니까 경량을 안 입고 있는데 이 벤투스 라인, 그레이 라인이 지금 리셀가가 원래 이제 30만 원인데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고 워낙 핫해서 지금 리셀가 50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동이 날 정도로 그 정도 인기를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영업무역이 지금 미국 매출 비중이 한 3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 비중을 잘 지금 관세를 커버를 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서 영업무역에 대한 관점은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네. 이제 20년도 아마 초반에 자전거 이 고급 브랜드 회사죠. 스캇을 인수를 했는데 이 적자폭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도 실적에 좀 기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관세 우려를 덜어낸 지금 이제 소비주 내에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아봐도 될 종목이다라는 좀 호평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성우 의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려감을 좀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스카 쪽도 회복이 되고 있는 걸 짚어주신 걸까요? 뭐 스캇은 이제 재고 쪽에서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은 뭐 흑자로 돌아서는 거는 좀 시간이 기다리겠죠. 적자 규모 돌아서고 근데 재고 수준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캇이 영업무역에 항상 이제 얘기 나왔을 때 계속 이제 뭐 꼬리처럼 나왔기 때문에 꼬리처럼 항상 달면서 같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영업무역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느낌표를 계속 줬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디스카운트를 시켰죠, 계속. 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스캇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지금 아예 참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안 나와야 이 영업무역의 다른 이 노스페이스든 룰루레몬이든 이 브랜드 쪽에서의 이 가치를 좀 평가를 많이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 스캇 또 이제 미국의 관세 또 이제 저는 이제 영업무역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참 매출액은 느는데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역으로 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그랬는데 올해부터 네. 많이 바뀌었죠. 뭐 그런 점에서 이 영업무역이 이 원자재 구매나 그런 좀 사업성 효율화, 또 생산 효율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빛을 발휘하는 부분이 이번에 3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이제 효과를 이 실적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영업무역의 이런 뭐 노스페이스든 룰루레몬든 이 상품들이 의류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충성 고객이 정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스페이스나 입었던 그 고객들은 쉽게 이제 뭐 나이가 크게 먹지 않는 한은 이 브랜드를 계속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재무상이나 외부 환경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실적 추세는 저는 잘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신고가라는 점 자체가 이 영업무역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지금 약간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시장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가는 종목들을 저는 유심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주로 평가받으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급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조금이라도 이 매수하면서 재평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실적 똘똘하게 잘 내는 종목들이 좀 부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영업무역 접근해봐도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 두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하이브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아시아 투어링 차트 10위권에 네 팀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아시아 공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티스트들의 활약대 의장 노이즈, 어떤 점이 더 부각될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오늘보다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뉴진스도 컴백한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BTS도 이제 앨범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도 컴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또 뉴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핫했었는데 또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분기는 안 좋았고 4분기도 좀 아직인가요, 이성훈 의원님? 그렇죠. 이제 3분기 때 이제 적자 나왔던 그 요인들, 뭐 판관비도 그렇고, 뭐 신인 아티스트들한테 투자하는 비용, 또 이제 BTS에 들어간 비용이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브를 이제 올해 연말까지 뭐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년에 이 하이브에 대한 이렇게 투자했던 이 투자한 게 뭐 그냥 어떤 뭐 비용 뭐 그냥 일회성 비용이 나간 게 아니라 투자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비용 자체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이제 회수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하이브를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BTS 컴백 얘기를 하는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브의 실적을 보면은 2023년까지 정말 그 전까지 최고로 BTS의 수익이 절대적이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BTS 컴백이 하이브를 이제 실적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서기 때문에 BTS의 컴백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BTS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좀 주가가 저는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뭐 SM도 그렇고 이 엔터 기업들이 안 좋은 점의 하나가 바로 이제 인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적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대표이사 간의 그런 좀 그 위신, 또 이제 그 소속된 뭐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이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뷰를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내년에 뭐 BTS 그렇고 이제 뉴진스에 대한 뭐 복귀하겠죠. 네. 근데 정말 이제 뉴진스가 그 해외 팬덤이 우리나라도 많지만 해외 팬덤이 정말 많은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한 부가적인 상품이 어떤 공연 음반이 아니라 정말 IP와 이런 굿즈, 뭐 상품, MD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인적 리스크에 의한 주가에 대한 이 변동성은 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이 뷰를 내년에 하이브를 본다고 하면은 뭐 신인 그룹들도 그렇고 하이브의 이제 실적의 원년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이 하이브를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대표도 뭐 아티스트도 인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내러티브를 보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관은 그래도 조금 사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국인들도 컴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게 11월 6일부터 줄기차게 매도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실적뷰도 3분기가 사실 적자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3, 4분기에 BTS 컴백 전에 일부러 이것을 좀 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하이브를 바라보는 건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를
많이 바라보고 BTS에 대한 또 뷰 그리고 하이브에 대한 뷰를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 30만 원대 이하에서는 굉장한 또 지지력, 이 하방 지지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핵심은 뉴진스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방시혁 이 의장의 1,900억 이 부당이득에 관련된 리스크가 네. 아직까지 좀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감이 됐을 때 이제 이벤트가 끝났을 때 주가의 한 단계 레벨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벌려놨던 이제 레이블 사업이라든가 게임 사업에 대한 또 구조 조정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븐틴의 이제 그 멤버들이 지금 군대 몇몇 이제 올해부터 계속 군대 군입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BTS로서 네. 우리가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을 무려 5천억 원을 잡고 있거든요. 일단 이 공연된 예상 수익만 하더라도 지금 수천억 원에 달하고 티켓 매출만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컴백 이후 전에 저는 그래도 하이브에 대한 매수 관점은 상당 부분 우리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듯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BTS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캐치아이도 있고 르세라핌이 있고 캐치아이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공연마다 다 매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려 왔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4분기도 이제 이 적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이미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끝났다고 보자면 지금으로서는 하이브를 매수할 때는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컴백할 때 같이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컴백 전에 그래도 미리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돌아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신규 매수는? 그렇죠. 같이 가야죠, 외국인하고. 네. 그러면 이성훈 의원의 그 전략도 살짝 들어볼게요. 외국인 컴백을 보고 사야 한다라고 좀 김성훈 의원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성훈 의원은 뭐 가격선을 어느 정도로 좀 지지하는 게 보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30만 원을 좀 깨면은 좀 매수 관점을 좀 담아둬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린 게 이제 뉴진스에 대한 복귀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의한 실적에 대한 개선 또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강화 또 이거에 대한 글로벌 성장성 그러니까 이 엔터 업종이 가야 되는 그런 그 맞는 그림을 지금 좀 정상화를 좀 하이브가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참 다만 그래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게 인적 리스크가 좀 네.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이런 엔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또 역발상으로 그런 좀 이런 외부 이슈로 인해서 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 기회를 삼는 점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이 따라줘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그 부분을 좀 예상하는 거는 좀 약간 힘들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30만 원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밑에서 매수 관점을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목표 주가는 그 다음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30만 원 밑에선 담아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이었죠. 중일 갈등이 심화되며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에 연이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효과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지 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너무 이제 좋은 기업이고 근데 하지만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땡큐 다카이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알령 참 지겨웠는데 이제는 한일령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다카이치 총리가 만들어준 이런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인데 제일 큰 수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낀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요가 중국, 일본 이 관광객이 사실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수요가 한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수요가 또 한국으로 오고
거기에 지금은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이 되면서 사실 이 9월 달부터 시작된 단체 관광객 수요가 이제부터 또 반영이 된다고 보면 그동안에 이제 서울에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몰렸던 수요는 제주도까지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 지금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 수요가 좀 몰린다는 소식이 있어서 사실 제주도의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사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죠. 매달 방문객 드로백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했더라고요. 롯데 관광개발에. 그래서 지금 보면 롯데 관광개발이 패키지로 행하고 있는 카지노 고객한테는 호텔 콤프라고 하는 이 무료 숙박 비중이 그러니까 카지노 패키지를 상품을 끊으면은 숙박을 이제 무료로 주는 그런 패키지 상품인데 1분기에 무려 31%, 뭐 2분기 40% 이상, 또 3분기에 50%까지 빠르게 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로 또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보자면은 방문객 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드로백이라든가 홀드율 이런 부분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다면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연간으로 따졌을 때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거는 벌써 26년도 말고 27년도를 예상하는데 밸류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 수준에서도 14배 이하니까 사실은 롯데 관광개발이 그동안의 적자를 좀 개선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지노 여행주에서 제가 차트를 딱 보면 롯데 관광개발보다 더 이렇게 좀 신고가를 내면서 좋아지는 차트가 제일 매력적인 게 롯데 관광개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탑픽으로 계속 롯데 관광개발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드로백도 더 늘어나고 있고 턴어라운드의 시장은 또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더 업사이드를 높여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이성욱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평가인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증권사는 이제 시가총액은 3조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롯데 관광개발이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순이익으로 본다면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의 흑자로 전환하고 또 이제 3분기 때는 이 최대치를 역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한 분기에 기록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롯데 관광개발의 그런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지금 증권사들이 뭐 3조까지 본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욱더 기대를 한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롯데 관광개발의 지금 현재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에 대한 좀 강하게 증권사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3분기 때는 뭐 드랍에 뭐 홀드율 전부 다 이제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뭐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내년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좀 레버리지 쪽으로 봤을 때는 등락폭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이 앞서서 좀 얘기하셨던 뭐 콤프나 이런 부분에서 증가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콤프 비중이 좀 높으면서 이 실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게 이제 롯데관광개발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행 상품 중에서 롯데관광이라는 롯데관광에서 만드는 상품을 굉장히 뭐 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셨는데, 그런 부분이 롯데관광개발의 계속해서 수익원으로는 계속 잘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좀 관심 있게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히려 시총 3조까지도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김성훈 요원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근데 우리 무비자 입국 허용됐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만 국한돼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는 주가가 영 바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롯데관광개발의 매력이 더 높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 3분기 컨센이 조금 높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사실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2만 원대 이하로 역배열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게 롯데 관광개발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롯데 관광개발도 제가 이제 차트를 조금 켜봐 드리면 네. 주봉상으로 그동안 롯데 관광개발이 호황기를 누렸던 21년도 고점이 2만 3천 원대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까지 일단 왔는데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질수록 이 구간 매물 소화 과정은 조금 짧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3분기보다는 조금 뭐 적게 보고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하면 그것을 컨센서스 좀 비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걸 비트한다고 했을 때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과거의 고점까지 기다려봐도 되고 신규 집 접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관광 주가를 봤을 때 이성욱 요원님이 좀 좋아하는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유가 또 있을 거고 그 네. 이유가 실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이 무비자 입국에 대한 또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롯데관광개발의 제주도,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관련된 이 관광객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서는 지금 구간에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칠성,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먼저 롯데칠성부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열어주시죠. 해외 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해외 모멘텀이 또 내년 눈높이까지도 높여줄 수 있을지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욱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모멘텀은 이제 해외다. 내수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비슷하게 해외 법인 성장 동력에 주목하자. 단 성장 동력이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듯 약간의 다른 의견을 좀 주셨는데 먼저 그래도 해외 자회사 기대감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성우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수출주로 봐야 되나요? 거의? 그쵸. 이제 수출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잘 나왔는데, 오히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했거든요. 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내수, 그 롯데칠성은 이제 음료 회사잖아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음료에 대한 그 성장성은 지금 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그 증권사에서의 목표 주가, 그러니까 내수 경기나 또 이제 최근에 민생 소비 쿠폰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내수 쪽에서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향이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숫자는 좋았는데 이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극단적인 말로 이제 해외 쪽만이 이제 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국내 쪽이 높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고 또 이 부분이 좀 국내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넘어선다면은 뭐 삼양식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삼양식품도 결국은 그렇게 주가가 몇 년 동안 갔던 게 간단하잖아요.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국내를 뛰어넘었고 그 부분이 해외 그 삼양식품의 제품이 이 여러 국가 쪽으로 퍼져 나가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그렇게 좀 그 점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음식료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좀 높고
또 이제 국가 수출 국가도 다변화돼야 이 실적도 좋아지고 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그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고 해외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인 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지금 롯데칠성의 지금 해외 법인이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의 음료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 역성장하고 있지만 두 자릿수를 지금 말레이시아, 뭐 파키스탄, 미얀마 전부 다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 쪽에서의 성장 이번에 실적 해외 법인 쪽에서 본다면 말레이시아 법인 쪽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롯데칠성이 말레이시아 법인 쪽에서의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 또 이제 생산 효율화, 인건비 이런 부분을 투자를 공을 많이 들었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법인 성장성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다른 미얀마도 그렇고 이쪽에서 해외 법인 쪽에서 구조를 계속해서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 해외 쪽에서의 법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 롯데칠성의 주가에 촉매제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롯데칠성의 해외 법인의 한번 행보를 주목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내수로만 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자면 오히려 해외 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성훈 의원은 평가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김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 성장 노력 좋은데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상향식품처럼 우리가 딱 특정할 만한 아이템이 폭발적으로 이것이 인기가 있느냐 그걸로 봤을 때는 해외 매출이 그냥 지분법 이익으로 조금 늘어났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사실 음료업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호실적이 아닌가라고 기대했던 게 제로 열풍이 한동안 네. 굉장히 많이 불었었는데 오히려 이것도 살이 찐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것을 마음 놓고 맞아요. 먹을 더 수 안 없는 좋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래, 얘기도 건강에는 더 안 많았잖아요. 좋고 일단 성장 동력을 봤을 때 그냥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이것만으로 롯데칠성을 제가 삼양식품 아니면 지금 실적이 좀 캐디온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농심을 납두고 이거를 저희가 주가를 매집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를 납득을 시켜야지 네. 매수 동기가 확실하게 나와야 롯데칠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필리핀, 펩시, 뭐 미얀마, 파키스탄 법인 이게 다 성장을 뭐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4분기 목표 주가도 일단은 내수가 좋아요. 해외도 좋은 거고요. 일단 내수에서 인기가 크게 없으면 일부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이 뭐 칠성사이다, 펩시, 델몬트, 칸타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이런 브랜드가를 갖고 밸류를 높이기에는 시장에서는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냥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고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불닭볶음면 같은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출주라고도 제대로 평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롯데칠성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모멘텀 분모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였죠. 조성 중인 롯데 클러스터의 투자 규모가 기존보다 5배나 더 늘어난 6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투자 규모 급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들 사실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서프라이즈는 이미 기정사실 아닐까요? 네. 일단은 그런 거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당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항상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뻔합니다. 기존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면은 미리 조정을 좀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하이닉스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반등이 예상이 되는 차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역설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젠슨항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올해 내년 합산해서 지금 5천억 달러를 주문을 이미 확보를 했다. 맞아요. 그것이 이제 블랙웰하고 루빈 합산 금액으로서 한 700억 규모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제일 많이 받는 쪽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32GB죠. DDR5 메모리 칩 가격이 11월 이제 계약가격이 35만 원 정도인데 2달 만에 60%가 인상이 됐고 이제 16기가를 비롯해서 128기가도 지금 가격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50%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올랐다는 이유가 사실 수요만 급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HBM 지금 라인 M25X 라인하고 P4도 다 HBM4 라인으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요는 가득한데 그것을 이 공급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 결국은 4분기에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이제 3분기에 11조 중반을 기록을 했고 4분기에 증권사 컨센이 12조 5천억까지 나오는 거고 내년에 영업이익 68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4분기로 나눠서 본다면 15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5조 정도를 우리가 퍼로 계산했을 때는 하이닉스 8배 정도 나옵니다. 마이크론이 내년에 선행 PER이 13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마이크론도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고 그 정도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마이크론도. 그래서 아마도 밸류가 지금 13배까지 내년 정도 올해는 좀 높지만 내년 13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미국의 상장했을 이 비교군이 사실 우리나라 상장 기업하고는 비교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10% 정도 할인한 한 12배 정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90만 원의 이 증권사 목표 TP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만약에 8배에서 50% 상향했을 때 한 12배 정도 마이크론하고 막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삼성전자도 한 11배 내년에 선행 PER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그래도 뽑아달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하루 있어요. 샀다가 매도하고 최근 들어서 왜냐면 11월 달엔 주구장창 매도를 하다가 지난주부터 매수를 조금씩 했다가 말았다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강력한 21선 지지 라인은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뭐 한 번에 계란 바구니를 다 담으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네. 분할해서 접근을 한다면. 근데 상승할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마다 좀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에브리싱 랠리에서 좀 이탈했을 때 그나마 저희가 매력적인 종목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하락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가치 있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이 흔들릴 때 그래도 본업 가치를 따져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SK하이닉스를 고르는 게 좋고 좀 퍼 12배로 평가를 해봤을 때 9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60만 원 밑에서는 분할로 바구니에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웅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이 밸류체인은 이상 무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HBM이 나와주면서 그 전에 이제 메모리 일반 기업이 아니죠. 네. 왜냐면 옛날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일반 메모리였을 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수요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쪽에서 수요가 나오면은 그 설비를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수요가 줄어들면은 재고가 쌓이면서 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항상 이 부분을 반복해왔던 게 바로 이제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런 메모리 기업의 그 항상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HBM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나와주면서 옛날 같은 게 수요가 늘었을 때는 그 전에는 생산 늘렸지만은 지금 생산이 모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주문은 받습니다. 뭐 그리고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 이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선정할 때는 PBR을 많이 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이 고평가냐 저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의 이 목표 주가를 이 PER로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에 대한 이 정당성이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PER 구조로 했을 때 지금 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 부르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어땠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 SK하이닉스는 다른 이 기업이라고 지금 하고 이 밸류 체인은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은 변함이 없을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 어떤 정부 정책 또 엔비디아 이쪽에서의 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지만 결론은 지금 현재도 이 PER 구조로 이 목표 주가 대입하면은 주가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바이더 딥에 좀 두 분 다 의견을 모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에 김성훈 의원이 매수했던 에이프릴 바이오가요, 목표가 달성했고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목표가 상향하면서 더 홀드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10% 정도만 업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제 기술 이전 기업 가운데에서 시총이 싼 기업을 계속 노려봐라. 근데 지금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1조도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1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데 사파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에게 그리고 두 계약의 총 규모 기술 이전 합계가 벌써 1조 3천억 원이거든요. 지금 나온 것만. 네. 근데 시총이 지금 9천억 원밖에 네. 안 되고 있고 가치는 굉장히 싸고 그리고 미국 에보뮌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 나스닥 상장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가치가 계속 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이제 개발 중인데 사파 이후에 새로운 플랫폼 개발 중인데 이게 ADC 접합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돼서 완료가 됐을 때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충분히 열어놓고 본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ADC 관련된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유도미사일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이제 정상세포 죽이지 않고 가는 그 기술력이 상당한 고난이도라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싼 종목들은 우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면은 일단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좀 포텐셜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0% 정도 상향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익절가는 어디까지 좀 올려볼까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한 4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한번 반등을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이성웅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좀 의류네요. 말씀을 드리고요. 뭐 FNF 실적을 발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말 이제 그 의료 섬유 의복 기업들이 정말 몇 년간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약간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감성 코퍼레이션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정말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약간은 이 호황기에서 좀 내려가는 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제 스노피크 이 브랜드가 좀 중국 시장 또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플러스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현빈에 대한 그 광고 효과가 정말 좀 아시아 쪽을 통해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 스노피크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판매분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 의류 그 기업들 안에서도 참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을 참 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감성 코퍼레이션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8,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립니다.
5,800원 맞죠? 5,800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800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의류주에 대해 살짝 다룬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의류주들이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면서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8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리가켄바이오를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ADC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종목들이 사실 기술 이전 기업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덜 오른 그래도 이평선 이격이 좀 덜 벌어진 이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이제 연출했기 때문에 네. 가격 부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LCD 84, 71 그다음에 14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원래 플랫폼이 지금 6가지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콘트롤이라고 하는 이 ADC 플랫폼을 고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J&J죠. 존슨존슨 자회사 얀센이 임상 이상 진입 옵션 행사하는 게 있는데 이게 3천억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옵션 행사를 진행됐을 때 바로 3천억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그 매력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콘트롤러라고 하는 플랫폼 가치를 증권사에서는 가치 6조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6조거든요. 그 네. 플랫폼 가치만 6조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아마도 리가켄바이오가 추가 기술 이전이 하나라도 터졌을 때 그 포텐셜이 지금부터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서 뭐 제2 알테오젠을 찾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뭐 이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좀 잊혀졌어요. ABL 바이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고가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없고 생각보다 ABL 바이오에 조금은 밀렸었지만 리가켄 바이오도 LCDC 관련해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좀 대응해보면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들과 오늘장 전략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